화살을 맞고 벼랑 아래로 추락한 암행어사 윤. 그를 살려낸 건 산속 움막에 숨어 살던 11살 쌍둥이 남매였습니다. 어른들도 벌벌 떠는 포졸들 앞에서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으며 어사를 지켜낸 아이들. 부모도 없이 산속에서 1년을 버틴 남매에게 죽어가는 사내는 무서운 짐이 아니라 지켜야 할 생명이었습니다. 위협적인 사또의 첩자들에게서 암행어사를 지켜낸 아이들의 눈물겨운 사투가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팔도를 돌며 탐관오리를 캐내는 이를 업으로 삼은 암행어사가 있었습니다. 나이 33세의 과거 장원급제로 이름을 날린 인물로 한양에서도 강직하기로 소문난 자였지요. 그 어사의 이름은 윤이었습니다. 윤이 이 험한 산간 고을로 발걸음을 돌린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산길 어귀에서 길가에 쓰러진 노인 하나를 발견한 것이 시작이었지요. 노인은 이미 기력이 바닥을 드러낸 상태였으나 윤이 몸을 굽혀 귀를 가져다 대자 마지막 남은 숨을 끌어모아 입을 열었습니다. 비리 장부가 있소이다. 내 식구를 찾아가면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것이오. 믿을 만한 관리가 오거든 꼭 전해 주시오. 노인은 그 말을 끝내 잊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쥐었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윤은 손바닥으로 고스란히 느꼈지요. 노인은 3, 4년 전까지 이 고을 아전으로 일했던 김서방과 오랜 친분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죽어가는 마당에도 그 부탁 하나를 전하기 위해 버텨온 것이 역력했지요. 단서라고는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수소문 끝에 김서방의 집안 흔적을 하나씩 캐내기 시작했고 그 낌새를 눈치챈 사또의 첩자가 본청에 밀고 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지요. 그 다음 날 윤은 산길을 따라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걸음을 옮기던 참이었습니다. 이미 등 뒤에서 기척이 느껴졌고 윤의 몸은 본능적으로 긴장하고 있었지요. 그 순간 바람 한 줄기가 스쳤습니다. 윤이 몸을 옆으로 틀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독이 묻은 화살 하나가 바람을 가르며 날아와 왼쪽 어깨에 깊이 박혔지요. 화살 초기살을 파고드는 통증보다 무서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독이 혈관을 타고 순식간에 번지는 느낌, 모래가 빠져나가듯 팔다리에 힘이 쓰러지는 감각이었지요. 한 걸음을 버티려 했으나 무릎이 먼저 꺾였습니다. 발끝이 벼랑 끝을 디딘 것을 느끼는 순간 윤의 몸은 이미 허공 속으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차디찬 물이 온몸을 덮쳤지요. 얕은 개울이었으나 독 기운에 몸을 가누지 못하는 윤에게는 그 물조차 깊은 심연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의식이 아른거리는 가운데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깜박였다 사라졌습니다. 그 무렵 개울가에서 물고기를 잡던 11살 쌍둥이 남매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오빠인 산이가 먼저 눈치채고 동생들이의 손목을 붙잡았지요. 물가에 반쯤 잠긴 채 엎드려 있는 사내였습니다. 숨이 붙어 있기는 했으나 어깨에 화살 끝이 아직 꺾이지 않은 채 솟아 있었고 얼굴은 흙빛으로 식어 있었지요. 두 아이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지요. 일단 물 밖으로 끌어내기는 했으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른 하나의 몸을 두 아이의 팔로 들어 올리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지요. 산이가 윤의 겨드랑이 아래로 팔을 넣어보았으나 발이 땅에서 떨어지기는커녕 산이 쪽이 앞으로 쏠릴 뻔했습니다. 들이도 반대편에서 힘을 보탰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지요. 두 아이가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개울 옆 숲을 아래에 낡은 거적 한 장이 버려져 있었지요. 산이의 눈이 그것과 곁에 늘어진 칠넝쿨 사이를 빠르게 오갔습니다. 들지 못하면 끌면 된다는 것을 아이들은 곧 알아챘지요.
산이가 거적을 펼치는 동안 드리가 칡넝쿨을 잘라 가져왔습니다. 둘이 손발을 맞추어 넝쿨을 거적 양 끝에 엮어 손잡이를 만들었지요. 윤을 그 위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두 아이가 각자 한 줄씩 어깨에 걸었습니다. 첫 발을 내딛자 거적이 땅 위를 긁으며 움직였습니다. 느렸지요. 비탈이 시작되는 곳에서는 두 아이의 발이 미끄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지요. 한 발을 내딛고 버티고 다시 한 발을 내딛고 버텼습니다. 이따금 윤의 입에서 나직한 신음이 새어나왔고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두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서둘렀지요. 움막에 닿았을 때 두 아이의 어깨는 넝쿨 자국으로 벌겋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산이와 드리가 윤을 끌어낸 자리는 개울이 굽어지는 후미진 곳이었습니다. 억새가 키를 훌쩍 넘겨 사방을 감싸고 있었으니 바로 옆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 해도 강 아래쪽에서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 자리였지요. 드리가 윤의 상처를 살피는 동안 산이는 등을 세우고 사방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산에서 1년을 넘게 살아온 아이였으니 바람 소리와 짐승 소리, 그리고 사람의 발소리를 구분하는 것쯤은 이미 몸에 밴 지 오래였지요. 과나 쫓기척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놓기는 이른 참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말없이 윤의 몸을 나누어 바쳤습니다. 움막까지 가는 길은 멀지 않았으나 혹독했지요.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두 아이의 발목이 비탈에 파묻혔고 팔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으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따금 윤의 입에서 나직한 신음이 새어나왔지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두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서둘렀습니다. 움막은 바위 틈에 기대어 세운 것이었습니다. 나뭇가지와 억새를 촘촘히 엮어 지붕을 올렸고 안에는 마른 짚을 두텁게 깔아 잠자리를 만들어 두었지요. 처음에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짓기 시작한 것을 어머니가 손을 보아 완성시켰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옥연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바느질 솜씨로 이름난 여인이었지요. 1년이 넘는 세월 동안 두 아이가 틈틈이 억새를 덧대고 기둥을 고쳐온 덕에 아직 빗물이 새지 않을 만큼은 버티고 있었지요. 드리가 윤의 어깨에서 화살을 뽑아냈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렸으나 한 번에 뽑아냈지요. 윤이 신음하며 의식을 놓쳤고 드리는 작은 입술을 깨물며 상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독이 퍼진 것이 보였지요. 상처 언저리의 살이 검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움막 한켠에는 어머니가 남겨준 비상 약초 꾸러미가 있었습니다. 드리는 꾸러미를 풀어 독을 거두는 데 쓰는 풀 몇 가지를 골라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지요. 푸릇하고 쌉싸름한 냄새가 움막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으깬 약초를 상처 위에 올리고 헝겊으로 단단히 감쌌지요. 산이는 개울에서 떠 온물로 윤의 얼굴을 닦아 주었습니다. 차디찬 물에 젖은 헝겊이 이마 위를 지날 때마다 윤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움직였으나 의식을 되찾지는 못했지요.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불씨조차 피울 수 없었습니다. 연기가 올라가면 포졸들이 눈치챌 것이었지요. 두 아이는 그 어둠 속에서 번갈아가며 윤의 곁을 지켰습니다. 산이가 졸음에 겨우면 드리가 눈을 뜨고 드리의 고개가 끄덕이면 산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밤을 나누어 버텼습니다. 이튿날 새벽 드리가 다시 약초를 갈아 상처에 얹었습니다. 검게 물들었던 살이 조금씩 빛을 되찾아 가고 있었지요. 사흘째 밤이 깊어질 즈음에야 윤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식었던 손끝에 온기가 배어들었고 거칠었던 숨이 차츰 고르게 가라앉았지요. 산이는 그 손끝의 온기를 느끼며 처음으로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관아와 무관한 사람이기를 빌었지요. 제발 그저 평범한 나그네이기를 마음속 깊이 빌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윤이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천장이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억새와 나뭇가지가 얽힌 낮은 지붕이 눈에 들어왔고 그 틈 사이로 햇살이 가는 줄기를 내리고 있었지요. 몸을 일으키려 하자 어깨에서 불이 당겼습니다. 나직한 신음과 함께 다시 드러눕고 말았지요. 나으리, 아직 일어나시면 안 돼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지요. 윤이 고개를 돌리자 움막 한켠에 조그마한 아이 둘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얼굴 생김이 판박이처럼 닮아 있었지요. 두 아이 모두 11살 남짓으로 보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계와 걱정이 반씩 섞여 있었지요. 윤이 무언가를 물으려 입을 여는 순간 저 아래 산기슭에서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여럿이 함께 움직이는 규칙적이고 묵직한 발소리였지요. 그 소리와 뒤섞여 날카로운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샅샅이 뒤져라. 독화살까지 맞고 달아났으니 멀리는 못 갔을 것이다. 포졸들이었습니다. 산이가 재빨리 윤의 입 앞에 손가락을 세웠습니다. 눈빛에 간절함이 가득했지요. 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아이는 움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드리가 나물 캐는 광주리를 챙겨 들었고 산이는 작은 낫을 허리춤에 끼웠지요. 숲 아래로 내려가는 두 아이의 발걸음은 느리고 태연했습니다. 뛰거나 숨으면 오히려 눈에 띈다는 것을 두 아이는 몸으로 알고 있었지요. 포졸 5명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손에 몽둥이를 들고 있었지요. 선두의 포졸이 아이들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거기 너희들, 이 산에서 뭐 하느냐? 드리가 광주리를 들어 보였습니다. 나물이요. 매일 여기 올라와요. 수상한 사내를 못 봤느냐? 어깨에 상처를 입은 자 말이다. 산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사람은요. 저희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저쪽 능선 너머에서 짐승 소리가 나긴 했는데 거기는 가보셨어요? 능선 반대편은 움막과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포졸들의 시선이 잠시 그쪽으로 쏠렸지요. 이 산에서 나물 캐는 아이들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이미 낯익은 광경이었으므로 포졸들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르르 능선 방향으로 발길을 돌리는 발소리가 멀어졌지요. 두 아이가 움막으로 돌아온 것은 포졸들의 기척이 완전히 사라진 뒤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드리의 무릎이 그 자리에서 꺾였습니다. 산이도 옆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두 아이의 얼굴은 내내 태연했으나 다리는 이미 제 뜻을 잃은 뒤였습니다.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풀려내리는 듯 두 아이는 한동안 바닥에 그대로 앉아 숨을 고를 수밖에 없었지요. 윤이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11살짜리 두 아이가 어른 한 명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방금 어떤 것을 해낸 것인지 윤은 충분히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도 쉽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켠에서 묵직한 것이 서서히 쌓여 올라오는 느낌이었지요. 윤은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두 아이가 가까스로 다리를 추스르는 것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몸을 세워 앉았지요. 어깨에서 다시 통증이 치밀었으나 이번에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두 아이의 어깨가 동시에 흠칫했지요. 산이입니다. 드리예요. 나이는? 11입니다. 윤이 두 아이를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헤어진 옷깃, 맨발에 박인 굳은 살, 광주리를 쥐어온 것이 역력한 손바닥에 거친 살결. 그런데 이 깊은 산속에 어른 하나 없이 두 아이만이었지요. 이 험한 산속에 왜 너희 둘만 있느냐? 대답이 없었습니다. 부모는 어디 있느냐? 산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드리는 그 옆에서 광주리 손잡이만 꽉 쥐고 있었지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기를 반복하다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의심스러운 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미. 그것이 지금껏 윤을 살아남게 한 힘이기도 했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마음 깊은 곳을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름 붙이기 어려운 무언가가. 어사 앞에서 숨기는 것이 있으면 서로에게 불리할 뿐이다. 솔직히 말하는 것이 낫다. 산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거기까지였지요. 그 뒤로는 입이 닫혔습니다. 어머니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드리가 광주리를 내려놓으며 입술을 꾹 깨물었지요. 울음을 삼키는 것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윤에 추궁하려던 마음이 잠시 흔들렸지요. 산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저희가 나으리를 살려드렸으니 저희가 여기 있다는 건 관아에 비밀로 해주세요.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으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오늘만 모른 척 해주시면 저희는 다시는 나으리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그것은 협상이었습니다. 11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최후의 협상이었지요. 윤은 두 아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더 크게 당겨왔습니다. 이 아이들의 사정에는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지요. 비밀로 해주마. 그러나 나는 이 자리를 뜨기 전에 너희 사정을 들어야겠다. 두 아이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으로 무언가를 주고받았지요. 그리고 마침내 산이가 먼저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고을 아전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장부를 꼼꼼히 기록하는 것이 천성이었고 어떤 사사로운 청탁에도 붓을 굽히지 않는 고집이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고든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그 고듬이 화를 부를 것이라고는 아버지 본인도 처음에는 몰랐을 것이었지요. 사또의 수탈이 고을 곳곳에서 자행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몇 해 전의 일이었습니다. 조세를 부풀려 착복하고 억울한 백성을 죄도 없이 옥에 가두고 관아의 곡식 창고를 사사로이 축내는 일이 해를 거듭하며 이어졌지요. 아버지는 그 내막을 낱낱이 장부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세 해째가 되던 해까지 목숨을 걸고 쌓아 올린 기록이었지요. 그러나 그 사실이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겨우 7, 8살이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단역죄라는 죄목으로 잡혀갔고 열흘이 채 지나지 않아 옥에서 죽음을 맞았지요.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남길 새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뒤에도 집안의 불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아의 손길이 집 안팎으로 뻗쳐왔지요. 장부의 행방을 캐내려는 탐욕이었습니다. 오견은 모른다며 버텼고 버티는 만큼 압박은 거세졌습니다. 때로는 포졸이 마당까지 들어와 집안을 뒤졌고 때로는 밤중에 낯선 자들이 담 밖을 서성이기도 했지요. 오견이 결단을 내린 것은 약 1년 전이었습니다. 어느 이른 새벽,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시각이었지요. 오견은 두 아이를 조용히 흔들어 깨우고 비상약초 꾸러미와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품에 안겨 주었습니다. 이 산에 올라가거라. 아버지가 일찍이 손수 지어 두신 움막이 있다. 바위 틈을 따라 올라가면 찾을 수 있을 게야. 산이와 드리는 오견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드리가 울음을 터뜨리자 어머니가 두 아이를 꼭 껴안았지요. 품속에서 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튿날 오견은 관아에 잡혀갔습니다. 아이들을 피신시킨 것이 빌미가 된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버텨온 것에 대한 보복인지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지요. 오견은 지금 이 순간에도 관아 옥에 갇혀 있었고 두 아이는 1년째 그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채였습니다. 그 1년을 두 아이는 산에서 버텼습니다. 낮에는 나무를 캐고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았지요. 배가 고프면 산열매로 끼니를 때웠고
추우면 서로 껴안고 잠을 청했습니다. 포졸들이 산을 오르는 기척이 들리면 몸을 낮추었고 소리가 멀어지면 다시 일어났지요. 무서웠습니다. 매일 밤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살아있는 한 쓰러질 수 없었지요. 산이가 말을 마치자 움막안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유는 두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헤어진 옷, 굳은 살 박인 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담담하게 말해내는 눈빛. 가슴 한켠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죄어드는 느낌이었지요. 아이들의 이야기가 끝났는데도 유는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무언가가 머릿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그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지요. 아직 또렷이 잡히지 않는 무언가였지요. 아이들의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움막안은 한동안 소리가 없었습니다. 억새 지붕 사이로 스며든 바람이 낮게 흐를 뿐이었지요. 유는 두 아이를 번갈아 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무릎 위에 얹힌 자신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 윤 자신도 쉽게 가려내기 어려웠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다. 짧은 두 글자였지요. 그러나 두 아이는 그 말의 무게를 충분히 알아들은 듯 어깨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가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윤은 이튿날 새벽부터 움직일 채비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부상 입은 어깨를 단단히 동여매고 헝겊 위로 저고리를 다시 여몄지요. 통증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것은 분명했습니다. 손끝에 힘을 주면 어깨에서 찢어지는 듯한 감각이 올라왔고 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이가 저절로 맞물렸지요. 그래도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객들이 어젯밤 사이에 산을 다시 훑고 있을 것이 분명했고 포졸들이 반대 능선에서 발길을 돌린 것도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소지품을 매듭 짓고 돌아서는데 산이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드리도 형 곁에 나란히 섰지요. 두 아이가 이렇게 나란히 선 모습을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어딘가 말하기로 작정한 것 같은 눈빛이었지요. 나으리. 산이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11살 아이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묵직한 목소리였지요. 오랜 시간 두려움을 억누르며 버텨온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종류의 차분함이었습니다. 저희가 나으리를 살려드렸으니 저희가 여기 있다는 것은 관아의 비밀로 해주세요. 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산이가 계속했습니다. 오늘만 모른 척 해주시면 저희는 다시는 나으리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어디서도 본 적 없다 하시면 그만입니다. 저희도 여기 계셨던 일은 평생 입 밖에 내지 않겠습니다. 드리가 형의 소매 끝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것이 격려인지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무서워서 잡은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그러나 두 아이 모두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쌍의 눈이 윤을 똑바로 마주하고 있었지요. 윤은 두 아이를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제시한 것은 거래였지요. 그것도 자신들이 내줄 수 있는 전부를 걸고 내민 거래였습니다. 생명을 구해준 것을 대가로 침묵을 요구하는 것.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 옥에 갇힌 어머니, 1년째 산속에서 버텨온 두 아이가 내밀 수 있는 것이 고작 그것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내가 관아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할 일을 알겠느냐? 두 아이가 눈을 깜박였습니다. 너희 어머니를 꺼내는 일이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의 억울함을 푸는 일이다. 움막 안에 바람 소리만 흘렀습니다. 산이의 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지요. 드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믿어야 하는가, 믿지 말아야 하는가. 이 아이들이 살아온 1년 동안 어른의 말을 믿었다가 배신당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윤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윤이 떠날 채비를 마저 갖추는 동안 아이들은 움막 한켠에서 남은 약초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드리가 낡은 꾸러미를 열고
산이가 마른 약초 다발을 하나씩 골라 건네는 모습이었지요. 두 아이가 손발을 맞추는 것이 오랜 습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윤이 겉옷을 집어들다가 문득 멈추었습니다. 발치 쪽에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지요. 낡고 작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아이들이 간호를 하던 사이 그의 품에서 흘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약초를 바르다 내려놓은 것인지 어느 쪽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주머니는 조용히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집어들었습니다. 별달리 생각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감쌌지요. 그런데 손바닥에 닿는 촉감이 이상했습니다. 비단의 결이, 모서리의 두께가, 매듭을 엮은 방식이 어딘가 낯익지 않았지요. 반신반의하며 뒤집어 보았습니다. 안감을 들추었지요. 그 순간 윤의 손이 굳었습니다. 안감 깊숙이 수놓인 매화 한 가지. 꽃송이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박혀 있었지요. 인맥의 방향, 꽃잎이 벌어진 각도, 가지가 꺾이는 자리. 윤은 그것을 처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8배 전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길에서 처음으로 눈에 새겼던 문양이었지요.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행색이 남루하고 노잣돈마저 바닥을 드러낸 채 걷던 길이었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 어귀 길가에서 빨래를 개고 있던 과부 하나가 윤을 보았지요. 초라한 선비의 행색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고도 경멸의 빛 하나 내비치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밥상 하나를 들고 나왔지요. 말없이 내려놓고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끼니가 끝난 뒤 과부는 품 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윤이 손을 내젓자 과부는 조용히 다시 내밀었지요. 이 주머니는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온 비단으로 손수 지은 것이옵니다. 좋은 날이 오면 꼭 다시 뵙고 싶사오니 부디 두고두고 잘 간직해 주시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과부는 그 뒤로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요. 윤의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그저 길을 가라는 듯 조용히 돌아섰을 뿐이었습니다. 윤이 주머니를 받아드는 순간 안감에 수놓인 매화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지요. 얼마나 긴 밤을 공들여 놓은 것인지 그 꽃 하나하나에 베어든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저리 타도록 고마웠지요. 그 주머니를 윤은 이후로도 늘 품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관측에 나아간 뒤에도 먼 지방으로 암행을 다닐 때에도 언젠가 반드시 다시 찾아가 은혜를 갚겠다는 다짐을 되새기는 물건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손 안에 있는 이 주머니가 그것과 같았습니다. 비단의 색은 바랬고 가장자리는 헤어졌으나 안감 깊이 수놓인 매화만은 세월을 비껴간 듯 선명했습니다. 꽃잎 하나하나의 방향, 수실의 굵기, 안감 바느질의 결까지도 한치도 다르지 않았지요. 아니, 다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주머니는 두 개가 아니었으니까요. 윤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심장도 함께 멈추는 것 같았지요. 주머니를 쥔 손가락 끝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두 아이는 아직 약초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심한 등 뒤를 바라보며 윤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뒤집히는 느낌이 들었지요. 이 아이들이 누구의 자식인지 이제 어렴풋이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윤은 내색하지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손을 가슴 안에 들이고 주머니를 품속 깊이 집어넣었지요. 숨을 한 번 고르고 표정을 정돈한 다음에야 두 아이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산이야. 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느냐? 아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사사로운 이야기를 이 사람에게 해야 하는 것인가 속으로 따지는 눈빛이었지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바느질을 잘하셨어요. 동네에서 품을 받고 일도 하셨고요. 어느 마을 출신이셨느냐? 마을 이름은 잘 몰라요. 아버지 따라 이 고을로 시집 오셨다 했어요.
먼 데서 오셨다고. 윤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조여들었습니다. 먼 데서 왔다. 그것이 어느 방향의 먼 곳인지 묻고 싶었지요. 그러나 너무 직접적으로 묻는 것은 아이들을 불필요하게 경계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윤은 돌아가기로 했지요. 한양 쪽 사람을 아시지는 않았느냐? 어머니가 간혹 한양 이야기를 하신 적은 없었느냐? 드리가 형 옆에서 조그맣게 말했습니다. 한양 선비 이야기를 하신 적은 있어요. 윤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 듯 다시 물었지요. 어떤 이야기였느냐? 오래전에 과거 보러 가던 선비한테 밥을 대접한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행색이 가난해 보여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고. 드리는 기억을 더듬는 듯 잠시 멈추었다가 이었지요. 꼭 좋은 분 같더라고 하셨어요. 눈빛이 반듯해서. 윤은 천장을 보지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억새 지붕의 결을 눈으로 좇으며 숨을 고르게 유지했지요. 그 선비한테 무언가 드린 것은 없었느냐? 산이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왜 그걸 물으세요? 그냥 궁금해서다. 두 아이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짧은 눈빛 교환이었지요. 그리고 드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주머니를 드렸다고 했어요. 외할머니 비단으로 손수 지은 주머니요. 엽전도 조금 넣어서. 윤의 손가락이 품속의 주머니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그 선비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른다고 하셨어요. 산이가 조용히 덧붙였지요. 하지만 원망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좋은 분일 거라고. 입버릇처럼 그러셨어요. 윤은 입을 닫았습니다. 열어도 말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았지요. 아이들의 이야기가 한 조각씩 맞춰지며 하나의 그림을 이루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의 한가운데에 자신이 있었고 그 주변을 이 두 아이의 어머니가 감싸고 있었지요. 가슴 한켠이 무너지듯 내려앉는 것을 윤은 얼굴에 내비치지 않으려 이를 꽉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그 무지가, 그 아무것도 모르는 눈빛이 윤에게는 어떤 매질보다 더 깊이 박혀들었지요. 장원급제를 한 것은 그 과부를 만난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이름이 방 앞에 붙던 날, 윤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스승도 동기도 아니었지요. 그 작은 마을 어귀에서 아무 말 없이 밥상을 내밀던 손이었습니다. 과부의 얼굴은 기억 속에서 조금씩 흐릿해져 있었으나 그 손만은 또렷했지요. 헝겊이 닳도록 바느질을 해온 손의 결이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관직에 나아간 뒤 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마을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지방을 돌 기회가 생길 때마다 길을 돌려 수소문했지요. 마을 이름도 과부의 성씨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도 찾아다녔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물었지요. 바느질 잘하는 과부가 있다더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 여인을 아느냐. 그 마을을 처음 찾아낸 것은 급제 후 몇 해가 지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은 이미 반쯤 폐허가 되어 있었지요. 사또의 수탈로 빈 집이 늘었고 남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노인 한 명이 입을 열었지요. 그 과부 말이오? 아이들을 데리고 어렵사리 살고 있다 들었소. 그런데 최근에는 통보이지 않더이다. 어렵사리 살고 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윤이 나타나지 않은 몇 해 사이 그 여인은 어떻게 버텨온 것일까요? 자신이 이 고을을 먼저 찾았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수소문을 했더라면, 윤은 마을 어귀에서 한동안 발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끝내 만나지 못하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더 머물러 수소문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었지요. 사또의 눈이 워낙 사방에 깔려 있었으니까요.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며 윤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뭉게구름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지요.
이 세상 어딘가에 살아있다면 반드시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그 은혜를 갚기 전에는 편히 눈을 감지 않겠습니다. 혼잣말처럼 한 맹세였습니다. 들어주는 이가 있는 것인지도 알 수 없었지요. 그러나 유는 그 말을 한 번 뱉고 나서야 비로소 발을 뗄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 그 맹세를 들었는지 어떤지 구름은 그저 묵묵히 흘러갈 뿐이었지요. 그 맹세를 품은 채 세월이 다시 흘렀습니다. 암행어사로 발령받아 고을고을을 돌던 사이에도 그 과부의 자취는 끝끝내 찾을 수 없었지요. 그 사이 과부는 관아에 잡혀 옥에 갇혀 있었고 두 아이는 아버지가 지어둔 움막에서 홀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윤이 찾으려 한 사람이 자신을 살려준 아이들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날 이 움막에서 눈을 뜨기 전까지는 꿈에도 몰랐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아이들은 진작에 잠이 들어 있었지요. 산이는 팔을 세워 베개 삼아 누웠고 들이는 그 옆에 바짝 붙어 새우처럼 웅크린 채였습니다. 두 아이의 숨소리가 고르게 이어졌지요. 그 얼굴에는 깨어있을 때의 긴장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잠든 얼굴에서만큼은 11살 아이다운 모습이 보였지요. 유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품속에서 주머니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움막 안은 어두웠으나 달빛이 억새 틈 사이로 가늘게 스며들어 주머니의 윤곽을 비추고 있었지요. 검지 끝으로 안감을 천천히 들추었습니다. 매화 문양이 달빛 안에 드러났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8배 전 과거를 보러 가는 길에 받은 것이 바로 이 주머니였지요. 과부는 시어머니의 비단으로 손수지었다 했습니다. 유는 그것을 받아 들고 돌아서는 길에 안감의 매화를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지요. 술을 놓은 손이 얼마나 많은 밤을 공들였을까 싶어 처음 보는 이에게 받은 것임에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 번도 품 밖에 내놓지 않았지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주머니는 그것과 같았습니다. 형태도, 비단의 결도, 매화꽃 잎이 벌어진 각도도, 안감 바느질의 땀수까지도 같았지요. 이것이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주머니가 2개 있을 리 없었지요. 같은 손이 만든 한 쌍이었습니다. 유는 자신이 그날 받았던 주머니를 아직 품고 있었습니다. 품속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이지요. 두 주머니를 나란히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2개를 나란히 보는 순간 가슴 안에 있던 무언가가 단번에 자리를 잡았지요. 이것은 짐작이 아니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요. 자신을 살려준 아이들이 8년 전에 자신에게 밥을 내주고 주머니를 쥐어준 그 과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은인을 찾겠다 맹세하며 고을고을을 헤매던 사이 은인의 자식들이 먼저 자신을 찾아와 살려낸 것이었지요. 하늘이 이토록 기막힌 방식으로 인연을 이어준 것인지 아니면 죽어가던 노인이 전해준 단서가 이렇게까지 뻗어 있을 것인지 유는 한동안 두 주머니를 쥔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잠든 두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편안한 얼굴로 숨을 고르는 아이들이었지요. 이 아이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살려준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어머니가 밥을 먹이고 주머니를 쥐어보낸 바로 그 선비라는 것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유는 두 주머니를 가만히 겹쳐 쥐었지요. 8년 전의 맹세가 귀 안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 살아있다면 반드시 은혜를 갚겠다고 했지요. 그 은혜를 갚을 때가 왔습니다. 윤이 두 주머니를 겹쳐 쥔 채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이윽고 떨리는 손으로 산이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던 아이가 눈을 뜨고 곁에 있던 들이도 형의 움직임에 덩달아 몸을 일으켰지요. 일어나거라. 할 말이 있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두 아이가 눈을 비비며 자리를 고쳐 앉았지요. 움막 안은 달빛조차 가늘어진 시각이었습니다. 사방이 조용했고 아이들의 숨소리만이
어둠 속에 얕게 걸려 있었지요. 윤이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두 개의 주머니가 나란히 놓여 있었지요. 하나는 아이들이 쓰던 낡은 것이었고, 하나는 윤이 품 가장 안쪽에서 꺼낸 것이었습니다. 빛깔이 더 짙고 바래지 않은 쪽이 윤의 것이었지요. 두 아이는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난 것인지 아느냐? 드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건요. 엄마가 주신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것은? 윤이 자신의 주머니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드리가 눈을 가늘게 뜨며 들여다보았지요. 안감을 들추자 매화 문양이 달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드리의 숨이 멎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요. 산이도 몸을 기울여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같은 거예요. 윤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아이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드리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지요. 그저 눈가에 맺혔다가 뺨을 타고 흘러내릴 뿐이었습니다. 엄마가 맨날 그러셨어요. 드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주머니 주인을 원망하지 마라. 그분은 반드시 좋은 분이시다.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윤의 가슴 어딘가가 깊이 파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입술을 물었지요. 산속으로 피신시키시던 날에도요. 산이가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지요. 울음을 억누르는 단단함이었습니다. 이 주머니는 목숨처럼 지켜라. 반드시 써야 할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하셨어요. 저희가 왜 그러시냐고 물어도 그냥 웃으셨고요. 윤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이 주머니를 아이들에게 쥐어보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짐작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막혀왔지요. 자신이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사람을 향해 믿음을 잃지 말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아이들을 1년 동안 버티게 한 힘의 일부였겠지요. 엄마가 옥에 갇힌 것이 얼마나 됐느냐? 봄이 왔다 갔으니 10달쯤 됐을 거예요. 드리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잠겼지요. 매일 밤 엄마 생각을 해요. 추운 옥에서 밥은 먹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드리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산이가 그 옆에서 동생의 손을 잡았지요. 말 한마디 없이 잡은 손이었으나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 같았습니다. 두 아이가 서로의 손을 꼭 쥐고 있는 모습을 윤은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두 개의 주머니를 나란히 손 위에 올려놓은 채 윤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어머니를 꼭 꺼내겠다. 다짐이었습니다. 맹세였지요. 8년 전 하늘을 향해 했던 그 맹세와 같은 무게를 담아 뱉은 말이었습니다. 두 아이가 말없이 윤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에 조금씩, 아주 조금씩 믿음이 스며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사방이 아직 잿빛으로 잠겨있는 시각이었지요. 윤이 몸을 일으켜 출발 채비를 갖추는 동안 두 아이도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약초 꾸러미를 정리하고 쓰던 헝겊을 접고 잠자리를 고르게 펴는 동작이 말없이 이어졌지요. 1년 넘게 이웃막에서 살아온 두 아이의 손놀림은 조용하고 익숙했습니다. 윤이 허리춤을 추스르는데 드리가 품속 깊이 손을 넣었습니다. 꺼낸 것은 약초 꾸러미가 아니었지요. 낡은 기름천으로 두껍게 싼 꾸러미였습니다. 크기는 손바닥 두 개를 합친 것보다 조금 컸고 묶은 끈이 여러 번 겹쳐져 있었지요. 오래 그리고 공들여 싼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으리, 드리가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엄마가 이건 나중에 꼭 필요한 물건이라며 목숨처럼 지키라고 하셨어요. 저희도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거든요. 윤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움막 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지요. 꾸러미를 받아드는 손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무게 때문이 아니었지요. 끈을 풀기 전부터 이미 짐작이 갔습니다. 죽어가던 노인이 마지막 숨을 끌어모아 전해준 말이 귓속에서 다시 울렸지요. 비리 장부가 있소이다. 끈을 풀었습니다. 기름천을 한 겹씩 걷어냈지요. 안에서 나온 것은 오래된 책자 한 권이었습니다. 표지가 없었고 앞뒤로 겹쳐진 종이들이 가는 실로 단단히 꿰매져 있었지요. 첫 장을 펼치는 순간 빽빽하게 채워진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날짜가 앞에 박혀 있었고 그 뒤로 구체적인 수량과 이름이 이어졌지요. 쌀 몇 석, 포묵 몇 필, 누구에게서 거뒀고 어디로 흘렀는지 빠짐없이 차곡차곡 한 해씩 쌓여 있었습니다. 비리 장부였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가 전직 아전 시절 목숨을 걸고 기록해온 사또의 불법 수탈 내역 전부였지요. 유는 천천히 장부를 덮었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사또가 그토록 집요하게 이 집안을 쫓아온 것도, 어머니가 매질을 당하면서도 끝내 입을 열지 않은 것도, 노인이 죽어가면서도 전하려 했던 것도, 모두 이 한 권의 장부가 핵심이었지요. 사또가 윤을 자객으로 제거하려 한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윤이 장부의 존재를 눈치채고 그 집 식구를 찾아 나선 낌새를 알아챘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어머니가 옥에서도 끝까지 버텨온 것은 이 장부가 아이들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조차 몰랐지요. 그저 엄마가 목숨처럼 지키라 했으니 10달 동안 이 산속에서 품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밤에 산짐승 소리에 잠이 깨는 날에도, 포졸들이 산을 훑은 소리에 숨을 죽이던 날에도 이 꾸러미를 들이가 품속 깊이 안고 있었겠지요. 잘 지켰다. 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목숨을 걸어 남긴 것이다. 이제 내가 받겠다. 드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을 놓는 그 짧은 순간 드리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오래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사람의 떨림이었습니다. 유는 장부를 품 가장 안쪽에 단단히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관하로 들어가야 했지요. 살아서 반드시. 움막을 나선 것은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윤이 앞서고 두 아이가 뒤를 따랐지요. 산길은 좁고 가팔랐습니다. 이슬이 내린 탓에 낙엽이 깔린 비탈이 미끄러웠고 나뭇가지 사이로 스미는 새벽 냉기가 뼛속을 파고들었지요. 발소리를 낮추며 20여 보쯤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산이가 윤의 소매자락을 잡아당겼지요. 낮고 급한 손짓이었습니다. 윤이 발을 멈추고 귀를 세웠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승의 것이 아니었지요. 나뭇가지를 헤치는 소리, 그리고 발밑에 낙엽을 밟는 소리가 여럿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었지요. 방향은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속도가 빠르지는 않았으나 멈추지도 않았지요. 무언가를 짚어가며 올라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자객이었습니다. 윤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포졸들이 어제 반대 능선으로 발길을 돌렸으나 자객들은 달랐지요. 이 산 일대에서 화전을 일구던 자가 끼어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사흘을 뒤져도 찾지 못한 움막을 그 자는 반나절 만에 짚어낼 수 있었지요. 산의 결을 몸으로 아는 자였으니까요. 윤이 두 아이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뒤로 물러서라는 신호였지요. 산이가 드리의 손목을 잡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윤은 천천히 오른손을 허리춤으로 가져갔지요. 어깨의 상처가 아직 완전히 아문 것이 아니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살이 당기는 통증이 왔지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검을 뽑았습니다. 자객 셋이 나뭇가지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앞선 자는 검은
복면을 얼굴에 두르고 있었지요. 손에 쥔 것은 단도였습니다. 뒤따르는 둘 중 하나는 짧은 창을, 다른 하나는 윤이 맞은 것과 같은 종류의 화살을 시위에 걸고 있었지요. 이제 다리도 없이 기어왔소이다. 복면을 쓴 자가 낮게 웃었습니다. 장부도 어사도 여기서 함께 묻겠소. 윤이 검을 앞으로 고쳐 잡았습니다. 상처 입은 왼팔이 보조를 잡는데 말을 듣지 않았지요. 한 팔로 버텨야 했습니다. 셋을 한꺼번에 막는 것은 성한 몸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었지요. 자객의 선두가 달려들었습니다. 윤이 비껴서며 검을 휘돌렸지요. 단도가 스치며 어깨 위를 지나갔습니다. 아찔했으나 상처는 없었지요. 두 번째 자객이 옆에서 파고드는 것을 발 뒤꿈치로 밀어내며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자객의 화살이 시위를 떠나는 소리가 들렸지요. 피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화살은 윤의 어깨 위로 비켜 날아갔습니다. 바로 옆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지요. 산이가 광주리를 높이 들어 화살을 쳐낸 것이었습니다. 광주리가 두 동강이 났지요. 산이의 손이 화살촉에 스쳐 붉게 물들었으나 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윤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쪽으로 자객들을 끌어들여서는 안 되었지요. 발을 옆으로 돌려 자객들을 반대쪽으로 유인했습니다. 검을 오른손 하나로 단단히 쥔 채 상처 입은 어깨를 방패 삼아 첫 번째 자객의 돌격을 받아쳤지요. 통증이 번개처럼 올라왔습니다. 눈앞이 잠깐 흐릿해졌지요. 그 순간 드리가 발 아래에 있던 굵은 돌을 집어 두 번째 자객의 발목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았으나 자객이 발을 틀며 균형을 잃었지요. 그 짧은 틈에 윤이 첫 번째 자객의 단도를 쳐냈습니다. 단도가 낙엽 위로 튕겨 나갔지요. 자객이 주춤하며 물러서는 사이 세 번째 자객이 다음 화살을 걸었습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드리가 윤의 소매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이쪽이에요. 빨리요. 단도를 잃은 선두 자객이 물러선 사이 잠깐 틈이 생겼지요. 드리가 몸을 돌려 산속 깊이 뛰어들었습니다. 산이가 곧장 뒤를 따랐고 윤도검을 쥔 채 두 아이의 뒤를 쫓았지요. 아이들이 뛰는 방향은 윤이 짐작하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발길이 닿지 않은 것이 분명한 방향이었지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후려치고 발밑에는 뿌리와 돌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아이는 주저하지 않았지요. 어디에 발을 디뎌야 하는지, 어디에 나뭇가지가 있는지 몸이 먼저 알고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자객들이 뒤를 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셋이서 들이닥친 것이었으니 되돌아서지는 않았지요. 화살이 다시 날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웠으나 빗나갔지요. 나무 기둥에 박히는 둔탁한 소리가 뒤에서 났습니다. 드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멈추라는 신호였지요. 윤이 발을 세우며 보니 바로 앞에 낭떠러지처럼 꺾이는 내리막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의 눈에는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였지요. 그러나 드리가 옆으로 비켜서며 덤불 아래를 손으로 헤쳤습니다. 사람 하나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틈이 있었지요. 마을 쪽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저희가 포졸들 피할 때 쓰던 길이에요. 나으리는 이쪽으로 몸을 낮추세요. 아이들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윤이 뒤를 따랐지요. 덤불 가시가 옷에 걸렸고 상처 입은 어깨가 바위면에 스치며 쓰라렸습니다. 그래도 기어나갔지요. 틈을 빠져나오자 경사가 완만한 내리막이 이어졌습니다. 나무 사이로 아래쪽이 보였지요. 마을 끝자락에 지붕이 멀리 있었습니다. 자객들의 소리가 덤불 저편에서 멈추었습니다. 틈을 찾지 못한 것이었지요. 화전민 출신이라도 이 좁은 틈을 아이들처럼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었습니다. 드리가 한 해 넘도록 이 산을 제 집처럼 오갔기에 알고 있는 길이었지요. 세 사람이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앞에서 길을 잡고 윤희 뒤를 살피며 따랐지요. 산이가 돌부리를 피하며 걷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이 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어디가 막히고 어디가 열리는지. 저희가 산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그때 들은 이야기 덕분이에요. 윤희 아이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아이였지요. 그 목소리가 지금 이 순간 세 사람을 살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드리가 잠시 발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나으리, 역참이 어디에 있어요? 이 산에서 내려가 동쪽으로 반나절이면 닿는다. 그럼 저희가 거기까지 안내할게요. 길 아는 사람이 있어야 빠르게 가요. 혼자 가시면 포졸들한테 발각될 수도 있으니까요. 윤희 두 아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너희가 나오면 위험하다. 여기 있어도 위험해요. 산이가 짧게 말했지요. 그리고 나으리가 살아서 역참에 가야 엄마를 꺼낼 수 있잖아요. 반박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윤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두 아이가 앞에서 걸음을 이었습니다. 작고 가벼운 발소리가 낙엽 위에 조용히 찍혔지요. 두 아이의 발소리를 따라 윤이 걸었습니다. 품속의 장부가 걸음마다 가슴 위에서 무게를 내리눌렀지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새어드는 빛이 조금씩 넓어지는 중이었지요. 역참에 도착한 것은 그날 해가 중천에 오르기 전이었습니다. 두 아이의 안내가 없었더라면 쉽지 않은 길이었지요. 포졸들이 깔아놓은 눈을 피해 논두렁을 가로지르고 관아와 반대쪽 마을 끝을 돌아 나와 역참 뒷담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이 먼저 기척을 살폈습니다. 이상이 없는 것이 확인된 뒤에야 셋이 함께 안으로 들어섰지요. 역참 찰방이 윤을 알아본 것은 마패를 꺼내 보이기 전이었습니다. 윤의 이름 석자는 이 고을 인근에서 이미 소문이 나 있었지요. 찰방이 황급히 몸을 굽히며 사람을 불렀습니다. 말이 준비되고 군관이 모였지요. 윤이 역참 마당에 섰습니다. 어깨의 상처가 아직 욱신거렸지요. 눈 아래가 내려앉을 만큼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이었으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지요. 오히려 이틀 전보다 더 단단해진 눈이었습니다. 마패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윤이 지금 당장 관하로 출두하겠다. 관군 전원은 즉각 채비하라. 그 한마디가 역참 마당을 뒤흔들었습니다. 군관들이 일제히 몸을 일으켰고 말발굽 소리가 마당을 울렸지요. 운막에서 역참까지 반나절을 걷는 동안 떨리던 손이 지금은 마패를 쥔 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출발 전에 윤이 두 아이에게 돌아섰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라. 역참 찰방에게 이르겠다. 어디에도 가지 말고. 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리는 윤의 소매 끝을 잠깐 쥐었다가 놓았지요. 무언가를 하고 싶었으나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를 느끼며 윤은 말을 이었지요. 기다려라. 반드시 돌아온다. 관아 앞마당에 군관들이 열을 이루어 섰을 때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관아 물로 위에서 관리 하나가 군중을 내려다보다가 얼굴이 굳었지요. 문이 안에서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지요. 윤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마패를 다시 한번 지켜들었지요. 목소리가 관아 담벼락을 넘어 마당 안으로 그리고 읍내 골목 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출두야. 그 한마디에 관아 앞에 모여든 백성들의 웅성임이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숨소리까지 멎는 것 같은 침묵이었지요. 암행어사 출두야. 사또 김만철의 죄상을 이 자리에서 낱낱이 밝히노라. 백성의 조세를 부풀려 착복한 죄, 무고한 백성을 옥에 가둔 죄, 그 죄를 기록한 자의 목숨을 빼앗은 죄, 그리고 이 사실을 밝히려 한 어사를 자객으로 없애려 한 죄까지
하늘 아래 이 죄를 어찌 숨길 수 있겠느냐? 관아 문이 군관들에 의해 열렸습니다. 안에서는 부산한 발소리와 고함이 뒤섞여 들려왔지요. 윤이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발소리는 느리고 단단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지요.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품속에 장부가 있었고 그 장부 안에는 수년간의 죄가 빠짐없이 적혀 있었지요. 마당을 가로지르며 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당장 옥문을 열어라. 억울하게 갇힌 자들을 남김없이 풀어주어야 하느니라. 군관들이 그 말을 받아 옥 쪽으로 달려갔지요. 열쇠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관아 하인들과 잠깐 실랑이가 벌어졌으나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쇠로 된 옥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마당 끝에서 들려왔습니다. 윤이 그 소리를 들으며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지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부를 펼친 것은 관아 동원 대청에서였습니다. 사또 김만철은 이미 포박된 채 마당 한켠에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얼굴은 흙빛으로 식어 있었으나 입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발뺌을 할 생각인지 아니면 어딘가에 빠져나갈 구멍이 남아있다고 믿는 것인지 눈빛에는 아직 오만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았지요. 윤이 장부를 대청 위에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날짜와 이름과 수량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지요. 몇 해치의 기록이 단 한 줄도 빠짐없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한자 한자 눌러 쓴 것이었지요. 갑자년 4월 동면 백성 23호에서 쌀 43석을 부당 징수하여 그중 30석을 사복으로 취함. 윤이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 줄이 읽힐 때마다 김만철의 어깨가 조금씩 내려앉았지요. 을축년 7월 억울한 송사를 제기한 박씨 성의 농민을 무고죄로 엮어 옥에 가두고 재산 전부를 관아 명의로 몰수함. 군관들이 그 자리에서 받아 적었습니다. 붓끝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가 대청 안을 채웠지요. 같은 해 10월 비리 장부를 작성한 전직 아전 김모를 반역죄로 몰아사해에 처하고 그 증거를 없애도록 부하에게 명함. 마지막 구절이 읽히는 순간 동원 마당에 모인 관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창백해진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자신들이 그 명을 받아 움직인 자들이었으니까요. 김만철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장부는 위조된 것이오. 원한을 품은 아전 하나가 꾸며낸 거짓이란 말이오. 윤희 장부에서 눈을 들어 김만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앞에서 김만철의 목소리가 끝을 향해 가늘어졌지요. 위조라 하였느냐? 윤희 낮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다. 이 장부에 적힌 날짜의 고을 창고에서 나간 곡식의 출납부를 가져오너라. 지금 당장. 출납부를 관리하던 아전이 부들부들 떨며 창고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가져온 출납부와 비리 장부를 대청 위에 나란히 펼치자 날짜와 수량이 조금의 어긋남도 없이 맞아떨어졌지요. 단 한 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김만철의 입이 다시 닫혔습니다. 대청 안이 무겁게 가라앉았지요. 윤희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사또 김만철은 수년에 걸쳐 백성의 재물을 불법으로 착취하고 이를 고발하려 한 자를 죽음으로 몰았으며 그 죄를 덮기 위해 어사를 자객으로 없애려 하였다. 이 죄는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하늘 아래 백성을 짓밟은 죄이니 법대로 엄히 다스릴 것이다. 군관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포박된 김만철이 마당 밖으로 끌려나갔지요. 그와 함께 부패한 관리들도 하나씩 자리를 잃고 포승에 묶였습니다. 오랫동안 이 고을 위에 드리워져 있던 무거운 그늘이 그제야 비로소 걷히기 시작하는 것 같았지요. 윤희 동원 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통쾌함보다 먼저 온 것은 무거움이었지요. 이 심판이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아이들의 아버지가 살아 있었을 것이고 어머니가 10달을 옥에서 버티는 일도 없었겠지요. 두 아이가 산속에서 홀로 겨울을 날 필요도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그 무거움을 가슴 안에 담은 채 윤이 천천히 발걸음을 옥 쪽으로 돌렸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지요. 옥문이 열리는 소리는 관아 마당 저편에서도 들렸습니다. 두 아이는 역참에 있지 않았지요. 윤이 머물러 있으라 했으나 관아 쪽에서 함성이 들리기 시작한 순간부터 두 아이의 발이 버티질 못했습니다. 역참 찰방이 소매자락을 잡았으나 이미 늦었지요. 두 아이는 마을 쪽 길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11살의 다리가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였지요. 관아 마당 안으로 비집고 들어선 것은 김만철이 끌려 나간 직후였습니다. 군관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가며 두 아이가 고개를 내밀었지요. 옥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명씩 걸어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두 아이는 숨을 참으며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지요. 들이가 먼저 보았습니다. 엄마. 소리를 지르기 전에 이미 달리고 있었습니다. 옥문에서 걸어 나오는 여인은 초췌했지요. 10달의 옥살이가 몸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말랐고 걸음은 느렸으며 손목에는 포승에 쓸린 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그러나 두 아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 얼굴에 무언가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들이가 먼저 뛰어들었고 산이가 그 뒤를 따랐지요. 세 사람이 한 덩어리가 되어 엉켜 안겼습니다. 옥연이 두 아이를 두 팔로 당겨 안으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지요.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팔이었으나 아이들을 감싸는 힘만은 달랐습니다. 살아 있었구나. 살아 있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속삭임과 울음 사이 어딘가에 있는 목소리였지요. 들이가 어머니의 옷자락을 두 손으로 꽉 움켜잡았습니다. 산이는 어머니의 등에 얼굴을 묻은 채 한동안 꼼짝하지 않았지요. 1년이었습니다. 10달이 넘는 시간이 그 포옹 하나에 녹아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윤이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지요. 다가서는 것이 그 순간을 깨뜨릴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서 있었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으나 소용없었지요. 눈가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손등으로 닦아냈습니다. 이윽고 윤의 발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세 사람이 엉켜있는 자리로부터 조금 앞에 서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지요. 마당 바닥이었습니다. 지켜보는 관리들이 있었으나 개의치 않았습니다. 조사가 이어지는 중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또의 하수인들이 옥중에서 어머니에게 협박과 매질을 가했다는 것이었지요. 어사와 내통한 자를 대라, 장부의 행방을 아는 자를 대라. 그 말이 반복될 때마다 매질이 따라왔으나 옥연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가 어사를 숨겨 주었다는 것도 장부가 아이들 손에 있다는 것도 한마디도 내비치지 않았지요. 군관에게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윤이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옥연이 달려와 윤을 일으키려 했지요. 나으리,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아니요. 윤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이 은혜는 이렇게 해도 다 갚을 수 없소이다. 저녁 햇살이 마당을 길게 가로질러 세 사람 위에 드리워졌습니다. 옥연이 두 아이를 다시 꼭 안았지요. 그 품 안에서 들이가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산이도 더는 참지 않았지요. 울음소리가 관아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도 소리를 감추지 않았지요. 그 넓은 마당에서 네 사람의 울음이 한데 섞여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윤이 관아 동원의 관리들을 모아두고 자리에서 일어선 것은 사건의 마무리를 고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날 밤 이미 끝을 보았지요. 윤이 입을 연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나는 이 두 아이의 신분을 이 자리에서 공식으로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두 아이를 나의 양자로 입적하겠다. 동언아니 술렁였습니다. 관리 하나가 나섰지요. 이 고을에서 오래 버텨온 이방이었습니다. 나이 지긋하고 기름진 얼굴을 한 자였지요. 어사 나으리,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채통에 맞지 않는 일이옵니다. 죄인의 자식을 나으리의 양자로 드리는 것은 조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렵지 않겠사옵니까? 다른 관리도 거들었습니다. 아전 집안의 자식을 양자로 드리면 나으리의 가문에도 흠이 될 것이옵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었다 한들 한 번 죄인으로 기록된 집안과 엮이는 것은 나으리 앞날에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수 있사옵니다. 윤이 그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막지 않았지요. 한마디 한마디 끝까지 들은 뒤에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아버지는 탐관의 비리를 목숨 걸고 기록했다. 그 기록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의 심판도 없었을 것이다. 윤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한 음절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이 아이들의 어머니는 10달 동안 매질을 당하면서도 자식을 지켜냈다. 그것이 어찌 죄인의 집안이냐. 내가 보기에 이 집안은 이 고을 그 누구보다 높은 절개를 지킨 집안이다. 이방이 다시 입을 열려다 윤의 눈빛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말이 목 안에서 막혔지요. 뒤에 서 있던 관리들도 서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결정했다.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조정에 가서 직접 상소하라. 나는 그 상소를 받겠다. 동언아니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입을 여는 자가 없었지요. 윤이 두 아이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아이들은 동원문 앞에 나란히 서 있었지요. 어른들의 말싸움이 자신들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눈빛이었습니다. 긴장한 것이 역력했지요. 그때였습니다. 두 아이 옆에 서 있던 어머니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으리, 이 아이들을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한마디 한마디를 끌어내듯 이었습니다. 이 어미로서는 이보다 더한 복을 바랄 수 없사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으려다 그냥 두었지요. 동원 안의 관리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지요. 더 반대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앞에서 채통을 따지는 것이 무색해졌지요. 어머니의 동의가 곧 허락이었고 그 허락 앞에 다른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양자 입적의 절차는 그날 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신분 회복 문서가 먼저 작성되었지요. 아버지의 이름 위에 씌워진 반역죄의 죄목이 공식으로 지워졌습니다. 억울하게 씌워진 것이었으니 지우는 것이 마땅했지요. 붓이 지나간 자리에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이름이 다시 바르게 섰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이 잠시 감겼다가 떠졌지요. 오랜 시간 참아온 것이 이제야 조금씩 내려놓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윤이 양자 입적 문서 앞에 앉아 직접 붓을 잡았습니다. 산이와 들이의 이름을 적어 내려가는 동안 손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이번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산이는 양자로, 들이는 수양딸로. 두 이름이 윤의 집안 이름 아래에 가지런히 놓였지요. 붓을 내려놓고 나서 윤이 그 이름들을 한 번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언가가 완성된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문서를 덮고 윤이 두 아이를 불렀습니다. 이리 오너라. 두 아이가 앞으로 나왔지요. 산이는 양손을 앞에 모은 채 어딘가 굳어 있었고, 들이는 경 뒤에서 살짝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것이 눈에 선했지요. 윤이 두 아이 앞에서 무릎을 낮추어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그 몸짓에 두 아이의 눈이 커졌지요. 어른이 자신들 앞에서 몸을 낮추는 것을 본 적이 많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니
이제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도리다. 윤이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두렵거나 싫으면 말하거라. 강요하는 것이 아니니. 산이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 것이 역력했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드리가 형의 소매 끝을 슬쩍 잡았지요. 그것이 신호였는지 산이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절이었지요. 드리도 형 옆에서 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드리가 먼저 그 말을 뱉었습니다. 조그맣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지요. 마치 깨질까봐 조심하는 것처럼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동원 안에 떨어지는 순간 윤이 눈을 내리깔았지요.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는 몸짓이었습니다. 그래. 윤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말을 이으려 했으나 목이 잠겨버렸지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어머니가 그 광경을 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동원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채 문틀에 기댄 자리에서 조용히 바라보았지요. 양손을 앞에 모으고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요. 그것이 흘러내리기 전에 어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아이를 향한 절인지, 윤을 향한 절인지, 어쩌면 둘 다였겠지요. 이 세상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이라 믿고 주머니를 쥐어 보낸 그 선비가 8년이 지나 이런 방식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만들어낸 인연 앞에서 어머니는 그저 고개를 숙이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지요. 아이들의 신분이 회복되고 어머니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어머니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고을 어귀를 나서는 그날 오후 해가 길게 기울어 세 사람의 그림자를 앞으로 늘어뜨렸지요. 그 뒤를 윤이 따랐습니다. 누가 먼저 말하지도 않았는데 넷이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을 향해 걸었지요. 한양으로 향하는 길에 가마가 준비되었습니다. 두 아이는 가마를 보고도 탈 줄을 몰랐습니다. 산속 움막에서 1년을 넘게 살아온 아이들에게 가마는 이야기 속에서나 나오는 물건이었지요. 드리가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다가 형을 돌아보았고 산이가 먼저 올라탔습니다. 드리가 그 뒤를 따랐지요. 두 아이가 안에 나란히 앉아 서로를 바라보는 것을 보고 윤이 처음으로 소리 내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오는 웃음이었지요. 자신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길을 나서며 윤이 가마 옆에서 말을 몰았습니다. 아이들이 가마 안에서 바깥을 내다보며 이것저것 물었지요. 저건 무엇이냐? 저 산 이름이 뭐냐? 저 장터에서는 무얼 파느냐?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윤은 하나씩 대답하면서 입가에 웃음을 지우지 않았지요. 11살 아이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것들을 몰랐다는 사실이 가슴 한켠을 저렸으나 그 저림보다 지금 이 질문들이 더 컸습니다. 앞으로 가르쳐 주면 되는 것들이었지요. 어머니는 따로 마련된 가마에 올라 뒤를 따랐습니다. 가마 안에서 이따금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요. 오래 손을 놀리지 못한 탓에 처음에는 실이 자꾸 엉켰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지요. 손이 익숙한 것을 되찾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엇을 수놓는지는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늘이 비단 위를 지나는 움직임만큼은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은 것이었지요. 한양집에 도착한 것은 며칠 뒤였습니다. 마당이 있는 집이었지요. 아이들이 가마에서 내려 마당을 둘러보는 동안 윤은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이가 마당 한켠의 매화나무 앞에서 발을 멈추었지요. 가지가 아직 앙상했으나 끝에 작은 봉오리가 맺혀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는 것이었지요. 아버지, 이 나무는요? 매화다. 윤이 대답했습니다. 봄이 되면 꽃이 핀다. 산이가 봉오리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드리도 옆에 와서 형 어깨에 턱을 올리듯 기대며 함께 들여다보았지요.
두 아이의 눈이 봉우리 위에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겨우내 참아온 것이 이제야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지요. 며칠이 지난 뒤 따스한 봄 오전이었습니다. 마당에 햇살이 가득 들어차 있었지요. 산이와 들이가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윤이 맞은편에 앉아 두 아이가 있는 것을 살폈지요. 산이가 한 구절을 더듬자 윤이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어주었습니다. 들이는 그 옆에서 형보다 빠르게 따라 읽고는 은근히 흐뭇한 얼굴을 했지요. 그 모습에 윤이 피식 웃었습니다. 들이가 그 웃음을 보고 목을 세웠지요. 그 곁에 어머니가 조용히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늘이 비단 위를 지나는 소리가 작고 규칙적으로 들렸지요. 이따금실을 잡아당기며 매듭을 짓는 손이 이제는 다시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무엇을 수놓는지 이번에는 보였지요. 매화였습니다. 꽃잎 하나하나를 공들여 박아 나가는 손이 느리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 비단이 완성되면 누구에게 줄 것인지 어머니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이 아이들을 보다가 시선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침 고개를 드는 참이었지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필요하지 않았지요. 8년 전의 인연이 이 자리까지 흘러온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잠깐의 눈빛이 지나고 두 사람은 다시 각자의 자리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산이가 글을 다시 읽기 시작했지요. 들이가 형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며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마당의 매화나무 위에 봄볕이 내려앉아 있었지요. 봉오리가 하루 전보다 조금 더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제 며칠이면 피어날 것이었지요. 하룻밤만 살려달라던 아이들이 내게 평생의 인연이 되었구나. 윤이 그 생각을 소리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만 두었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이처럼 알 수 없는 것이지요. 벼랑 아래 쓰러진 어사를 끌어올린 두 아이의 작은 손이 결국 그 어사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았으니까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